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민주당 내 젊은 정치인들은 아마도 부러운 시각으로 경선전을 보고 있을 텐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초선 의원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넘어서 쓴소리를 했을지, 민주당 내 젊은 정치인들이 당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만남이 있었는데 그 전에 잠깐 요거 좀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다시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과 좀 다른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충을 이해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 말했던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 많이 듣겠다 해서 좀 더 사면 쪽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좀 더 깊어진 것 아닌지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종교계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재계의 대표급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그런 국민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입장과 달리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는 뉘앙스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고려돼야 할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이제 이후에 막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뭐 더 긍정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거고 두루두루 의견을 듣고 있는 와중이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본인의 결정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지금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다시 징역형 나오게 되면 사면됐다 다시 수감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지금 들어가 있는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에요. 전직 대통령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 사건이고 지금 재판이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승계 문제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지요. 그게 완전히 틀린 사건이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면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이로운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굳이 뭐 너무 이렇게 좌고우면할 필요 없겠다.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필요하고 하면 저는 그럴 때 사용하라고 국민들께서 부여해 준 게 헌법상 권한이에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모든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국민들께 양해해 주십사라고 하는 용기도 필요한 게 대통령 권한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두루두루 의견을 듣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 고민의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과의 만남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 자, 잠깐 영상부터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 실질적인 간담회 자리에 녹취를 저희들이 들은 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쓴소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브리핑한 내용만 들어보면 쓴소리 차원은 아니고 좀 주로 조언 차원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들어봤을 때 지금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너무 재정을 콱 틀어 잡고 있으면 이대로 계속 끌려가면 안 된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정도가 좀 쓴소리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쓴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쓴소리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다 쓴소리에 해당하죠. 이를테면 재정 당국이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에 집착해서 재정 운용을 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국민의 민생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쓴소리입니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뒤집어 얘기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쓴소리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뭐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겠습니다만 저런 정책적 건의나 조언들을 한 것은 역시 반면으로 그런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민생 현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대통령께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뭐 이렇게 사납게 얘기하고 거칠게 얘기해야 쓴소리인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칠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무조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쓴소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할 소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초선들이 대통령께서 뭐 차담하자고 그러니까 가서 차 한 잔 먹고 사진만 찍고 나와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일자리 문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국가의 곡간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국가 책임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초선들이 상당히 죽었다 지금. 초선들은요, 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으며 그분들의 민심을 어떻게 전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정치적 고려 없이. 그게 대통령께서도 듣고 싶어서 아마 초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무슨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책적인 거는요, 직접 우리가 정부에 얘기해도 되고 당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통령이 차단돼서 듣고 싶어하는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조국 사태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이 공정과 정의에 무너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나요? 또 탈원전 같은 경우 때문에 그 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지금 부동산 집 문제로 20, 30대 이제 집 사는 꿈이 다 이생진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해드려서 초선의 기백이나 또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민심을, 살아있는 민심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이 집권 여당의 초선들이 상당히 순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사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워낙에 뭐 세대 교체 바람 일으키고 있고 세대를 위한 대변하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오늘 초선 의원들 모임에 지금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그거랑 좀 대비돼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당내 어떤 변화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지 못할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하거든요. 당내에서 좀 운신의 폭을 더 넓혀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그야말로 정치 신인답게 초선답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또 조금 더 혁신적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집권 여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높은 책임감이나 책임 의식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께 이러저러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한 것은 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반영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을 대통령께 직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을 정책적 대안을 담아서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초선 의원들이 그간에 조금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우리가 지나치게 책임의식에 좀 가위 눌려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는 조금 더 목소리도 내고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또 그 민심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과감하게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자각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면 그런 역동성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청와대 회동도 초선 의원들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아마도 이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일 텐데 당내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뭐 중진 의원들 비롯해서 어떻게 화답을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어제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이해찬 전 대표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예상은 했습니다만 당내에서 긍정 부정 의견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정도의 사과 수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적절하게 사과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장관에 내정하고 또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나름의 필연적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의 뭐 교육의 문제 또 무슨 그 투자의 문제가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그 특히 자녀의 입시와 교육 문제와 관련된 어떤 불공정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을 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국 전 장관도 스스로 여러 차례 사과하고 본인이 제도가 허용한 방법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회적 지위나 형편에서 누렸던 바들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누렸던 데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 당 역시 그런 점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가 자녀의 교육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 문화 이런 것에 둔감하고 그거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냐, 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제도가 허용되어 있는데 그걸 누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태도를 보였던 것은 대단히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들을 잘 짚어서 반성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사과 이후에 이제 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 분석 중에 하나는 이제 대선 앞두고 확실하게 털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사과가 나왔다. 그래서 차후에 나올 그 대선 후보군들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일단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장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장이다. 예. 지금 우리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이 없었다. 그럼 불법이 없었으면 끝까지 싸워서 자기가 아주 떳떳하다는 걸 밝혀야지요.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떳떳하다고 하면 도와줘야 돼요. 지도부가. 왜 도와주질 않으면서 사과를 합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송영길 대표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송영길 대표께서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년들한테 좌절과 실망을 드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법률에 저촉이 안 됐습니까? 문서 위조 했잖아요. 표창장 위조, 인턴 증명서 위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이에요. 사과를 하려면 진심 있게 분명히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사과를 하면서 조국 장관 탈탈 털었다, 세게 했다. 그러니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도 조국처럼 수사하라 그랬거든요. 본인들이 사과를 하면서 왜 다른 전혀 상관성이 없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의 문제까지도 끌어들여 가지고 엮어놓기를 하냐는 거죠. 저는 이 건은 사과는 사과대로 정확하게 하고 이 수사를 한다면 그때에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거는 전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겠으나 사과한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총장을 끌고 들어가지요? 정말로 이건 위장사과고 국민 여론이 너무 비등하니까 그냥 잠시 불 끄기 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그 윤석열 전 총장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먼저 조국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죠. 1심 판결일 뿐이고 최근에는 그 1심 판결의 허점을 짚는 새로운 증거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무죄, 불법 합법 여부는 최종 재판에서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도 똑같은 잣대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잡듯이 털어내면서 수사를 했던 반면에 검찰은 자기 식구들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 왔어요. 비단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뿐만이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라든지 또 뭐 저 옵티머스 일입니까? 라임 사건입니까? 향응 접대를 받은 검사들 뭐 술값을 96만 원으로 계산해줘 가지고 면책시켜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자기 식구 감싸기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공수처도 설치된 것인데 저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다 수사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세게 수사하고 어떤 데는 정치적으로 같은 편이니까 살살 수사하고 이런 이중잣대를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이번에 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검찰도 똑같은 잣대, 자기 식구 감싸는 부분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또 그런 부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 유죄는 받았지만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국 사건. 재판이 진행 그러면 3심이 대법원 판결이 났었을 때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죠.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과한 부분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게 아니고 그 입시제도 자체를 사회적 신분으로 이용했던 데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둔감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뭐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에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과하려면 그 논리대로 한다면 3심 대법원 판결이 났었을 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김학의 사건 또 얘기를 하셨는데 김학의 사건은 전 여당이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소 검찰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불법 출금조차도 가짜 번호를 넣어가지고 이 개인의 인권이고 아무리 범죄자를 하도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권력이 정권의 공권력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있지도 않은 서류를 위조한 건 더 큰 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옵티머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옵티머스 라임 이 펀드에서 수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증권합동수사본부를 해체시킨 게 추미애 장관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기 전에 이 정권이 국가의 기강부터 무너뜨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이 할 얘기가 없다. 이 국가의 기둥들은 수사기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또 법치를 지켜야 되는 이 국가의 법의 최고에 있는 정점에 있는 차관부터 이러한 불법 출금을 막거나 합동수사본부를 갖다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 지금 무슨 이야기로 지금 여당이 정부가 이거에 변론을 할 수 있는가? 전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조국 전 장관 그 사과 관련 이슈가 어제 공식 사과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선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양당의 논쟁을 붙을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부동산 보완책이 1차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쟁점인 종부세 얘기는 결국엔 미뤄뒀어요. 이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종부세 완화시키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계시는데 대표는 사실 그동안 얘기했던 걸 종합을 해보면 종부세 완화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특위에서 종부세 완화로 만약 방향을 잡게 될 경우에 그때는 뭐 결국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부동산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미 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을 마련해서 네. 특히 뭐 종부세 상위 2%에 대해서만 과세하자라고 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의원총회를 했는데 결국 채택이 되지 않았죠. 근데 지도부는 한 번 더 의원총회에 붙여서 당론 확정 절차를 밟아보겠다고 합니다. 표결을 한다든지 또 의원들 절대 다수가 그 2% 과세론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저 역시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다수가 당론 확정 절차를 진행해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지 않는 한 저는 소신을 지킬 생각입니다. 자, 이 얘기 정도에서 좀 마무리 짓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직접 만나고 또는 뭐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의사가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는 또 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백넘버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 이렇게 측근에 밝혔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건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측근이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과연 언제쯤 만약에 입당을 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6월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땐 윤석열 총장께서 정치인이 자기 뜻을 펼쳐 보이려면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정치인의 집은 정당입니다. 자기 집이 있어야 휴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면서 꿈을 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로 가든 야로 가든 윤석열 총장이 방향 설정은 제대로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입당 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마 그거는 저희 전당대 일정이라든가 또 다른 후보들하고의 일정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할 거로 보여지고 또 지도부가 나오면 아마 입당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지도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자기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에 나선 사람들이 다 홍준표 의원의 입당을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하실 때 전당대회 끝나고서 홍준표 의원이든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이든 그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걸 찬성한다고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홍준표 의원이 만약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꺼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저희 당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지요. 그래서 입당 요청을 했었고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전당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홍준표 대표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당의 잠재적인 후보군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김동연 전 부총리 또 장성민 전 의원 같은 이러한 분들이 들어오면서 홍준표 대표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비교적 그러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선은 보이고 주목도를 좀 높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에서 이런 기획을 좀 잘 해서 여러분들 들어올 때 함께 들어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전망에 사람들이 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 상황을 바라보시기에 대통령도 나의 검찰총장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방 그 제일 야당의 대표 주자로 나서서 거기서 대선 주자로 만약에 뛰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바라보시기에 좀 곤혹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곤혹스러운 대목도 있기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야 본인의 자유의지이겠지요. 네.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 인사가 총장을 마치자마자 정치를 결심한다. 이게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야말로 그 어느 조직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때에도 정권에 대드는 거냐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많이 받아왔는데 갈등도 굉장히 컸고요. 이분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고요. 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결심을 이렇게 하는 과정일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전언들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본인의 그런 뜻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누구와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라는 식으로 전언하는 이른바 전언 정치. 이전 몇몇 대권 주자들이 그런 식으로 전원 정치를 했어요. 글쎄 이거 낡은 방식이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다음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 정당을 택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집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원론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야당에 있었던 것인가? 야권 지지자들은 있지만 오히려 제3지대의 어떤 후보로서의 가능성 때문에 그간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야당을 선택해서 입당을 하는 순간에는 그런 제3의 지대의 제3의 후보 또 인물로서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지지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윤 총장님 거취에 대해서 여당이 좀 아플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당에서 지명을 했고 검찰총장 시켰고 또 과거의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적폐청산을 할 때는 그렇게 박수를 받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이제 대척점에 쓴 거거든요. 그 분이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나오다가 보니까 검찰총장 출신이 과연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좋으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국민의 지지가 높고 또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 당의 역동성을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에 서울시장 보선 4.7 보선 할 때도 안철수 당시 후보께서 저희 당으로 못 나가겠다. 어떻게 2번 달고 나가냐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합당을 하겠다. 더 큰 2번을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2번을 달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견제를 하는 데는 제1야당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정치인이 정말 집이 중요하구나 것을 저는 윤 총장께서 알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국민의힘의 입당에 그 마음을 굳히고 있다면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최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당대표 경선전이 아닐까.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에 지금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어제 오늘 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영상이 어제 영상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오늘 영상인가요? 자, 어제 부산 연설의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잠깐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변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당을 맡기고 대선이라는 큰 전쟁의 사령관을 맡길 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하고 외연 확장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서 대선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저는 감히 저 주호영밖에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 젊음을 끌어안고 또한 경륜과 경험을 끌어안는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조경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후보도 있었지만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다면은 저는 지금 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된 젊은 층의 지지는 단단해지고 영속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달 동안 안에 어떻게 우리가 자강을 하고 조직을 다시 추스려서 만들고 후보를 관리하고 경험 없는 사람은 쉽지를 않습니다.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알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제가 이번 당대표를 맡으면은 10개월 동안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후보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 끌어 담아서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올려서 야권 통합, 야권 단일 후보 만들겠습니다. 또한 당내 통합도 원활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관건이 이제 영남 표심을 얼마나 누가 가져가느냐. 특히 지금 당원 70%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대구 KBS하고 그리고 어디죠? 영남일보가 공동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도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준석 후보가 42.3% 받으면서 1위를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자 응답만을 봤을 때도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주호영 후보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랑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나경원, 주호영 후보가 계속해서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왜 이 견제가 지금 잘 먹히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희 당의 70%의 투표하시는 분들이 한 35만 명 정도의 당원들이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골고루 퍼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적 판단을 국민들께서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심하고 민심하고 큰 괴리차가 안 납니다. 한 2, 3% 정도는 나겠지만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아마 민심을 대충 당심도 함께 수용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이런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인태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 내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선 다 이거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내부 의원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뭐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두렵다, 무섭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네. 그야말로 국민의힘 당이 저렇게 젊은 청년을 당 대표로 밀어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힘. 역동성,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이 사실은 두렵죠.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계속 받아오고 있고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혁명적으로 변화해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별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막 5선 중진, 몇 선 중진들을 다 제치고 막 1등을 하니까 본인도 예상을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어쨌든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로선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뽑히고 나면 결국 국민의 판단은 그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수술하려고 책임 있게 달려들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컨텐츠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대표 경선만으로 승부가 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당도 굉장히 곤욕스러울 거예요. 저희보다 먼저 전당대회를 해서 송영길 대표께서 취임하신 지가 한 뭐 100일 정도 전번에 됐나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나요? 예. 짧게 그런데 해주시죠. 연이어서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당으로 보더라도 저희 당의 가장 그 중점적인 부분이 세대의 확장과 지역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뭐 지역의 확장은 호남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지만 또 세대 확장은 이준석 같은 젊은 세력이 나와서 저희의 중간 이 허리 부분을 좀 넉넉하게 많이 넓혀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진성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